약소 국가를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네. 그 풍습이라는 언어가 다른 지역을 정복한 군주는 인접 약소 국가의 명주가 되어 그 지역의 강력한 국가가 약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인접한 약소 국가들의 명주가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지역의 강력한 국가가 약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가 대빵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야심이나 두려움은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외세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강력한 국가는 없애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게 한 8번째 줄인가요? 그리스에서 아이톨리아인들이 로마인의 침입을 유인했을 때처럼 언제나 강력한 내세를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그리스에서 이제 아이톨리아인이 그 로마인 진공 시에 로마 원주민 일부가 로마 침입을 지원했다는 거죠. 예세를 지원했다는 거고. 강력한 침략자가 공격하면은 약소 국가들은 모여들죠. 새로운 그 권력과 함께 하려는 성향 때문에 기존의 통치자에서 불만을 푸는 세력들이 강력한 국가에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채택한 통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쪽이죠. 식민지를 건설, 그 다음에 약소 세력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강력한 세력을 진압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 경우만을 인용하기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로마인들은 아카이아인들하고 아이톨리아인들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굴복시켰고 안티오코스를 몰아냈는데, 그러나 아카이아인들이나 아이톨리아인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했지만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들이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결코 혐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필리포스는 이 마케도니아 그 왕이겠죠. 동맹국으로 그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설득했지만 이게 이제 좀 강해지면 안 되니까 로마인들은 그 굴복하기 전에는 이를 혐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업은 안 되고 M&A로 인수합병해서 조금 이제 약하게 있어야 되지. 조금 강해지면은 약속 그걸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길을 꺾어놨다는 얘기겠죠. 주종관계 하시기. 주종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붕괴를 방지하는 노력.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우리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시다시피 7살 때에 볼모로 잡혀가 있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볼모로 잡혀있는 돛돌에 올라와가지고 마루에서 딱 성기를 내놓고 오줌을 쫙 누고, 그렇게 자가 누고 이러니까 그 도쿠가와 집에 애라고.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가 아니고 도요토미 밑에 있는 영주죠. 파견돼서 그 자가 누고 이러니까 그래 도쿠가와 집안에 이에야스 와 쟤가 곧 조만간에 힘을 발휘하겠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얘가 명주가 돼서 나라를 막부를 마지막 통일하는 거죠. 힘을 키울 때까지는 팍 엎드려 있다가 어느 나라라도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이에야스가 딱 생각이 나. 그 사람은 기다림에 새가 안 울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기다린다고 그랬죠. 새가 올 때 뭐 해야 되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대단한 지략가들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27쪽에 5번째 줄에 있습니다. 미래 분규를 방지하는 것은 그 의사들이 소모성 열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초기에 치료하기는 쉽고 말기에는 진단하기는 쉬우나 치료하기는 어렵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성견 지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찍 인지해서 신속히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인은 재난을 예견 잘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있는 것 같고,
항상 대처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27쪽의 8번째 줄쯤 밑에서 로마인들은 재난을 미리부터 예견했기 때문에 항상 대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쟁이 적에게 유리하도록 지연되는 것은 불가하다. 전쟁이 시간 끄는 것은 적에게 유리하도록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다 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취하라 하는 대신에 역량과 현명함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선호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같이 가져 이익도 해악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역량과 현명함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루이 2세가 거둔 초기의 성공. 샤를 8세 다음에 이제 왕이 루이 12세입니다. 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얘기죠. 루이 12세가. 베네치아인들의 야망에 의해 주동되었다고 그러는데 베네치아인들은 롬바디아 영토를 반을 정도 획득할 생각으로 프랑스하고 이제 합의를 보고 프랑스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입장에서는 샤를 8세가 처신을 좀 잘못된다고 봐요. 동맹을 깨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동맹이라도 이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롬바르디아를 정복해서 맹생을 찾았죠. 제노바가 항복하고 피렌체는 동맹국이 되고 많은 약소국들이 동맹이 되고자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229쪽 중간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이제 롬바르디아를 반 정도를 지가 확보하려고 프랑스를 끌어들였는데 프랑스의 이탈리아 반도의 3분의 1을 내주는 굴을 범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29쪽에 다음에 있죠. 한 밑에서 8번째 줄쯤에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정책의 경솔했음을 깨달았다. 롬바르디아에서 불과 몇 군데 영지를 욕심내다가 그들은 프랑스 왕이 전체 이탈리아 반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만든 꼴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30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줄인가요? 그러나 루이 왕은 밀라노에 입성하자마자 교황 알렉산데르의 로마나 지방 정복을 도와줌으로써 제가 제안한 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됐던 거죠. 게다가 이러한 결정이 한편으로 자신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근위의 근원인 교회의 영적인 권력에다 많은 속건을 보태줌으로써 교회를 강성하게 강성하게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교황 알렉산드르죠. 그러니까 아까 체사 보르자의 아버지입니다. 로마나 지방을 도와주게 되고요. 도와줬기 때문에 이 교황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맹국과 자신을 내맡긴 세력들을 소외시켜서 자신을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교회를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나중에는 알렉산드르가 토스카나 지배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탈리아가 다시 더 쳐들어와야 됐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가 나폴리 왕국을 탐내서 스페인 왕과 또 결탁을 했죠.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 분자 도움을 주는 세력을 끌어들였다. 스페인 세력을 결국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나폴리 왕국 뒤에도 나오지만 나폴리 왕국을 이 30쪽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리하여 나폴리 왕국을 탐냈기 때문에 그 왕국은 스페인 왕과 분할했습니다. 이게 스페인을 끌어들여서 했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전에는 루이 왕이 거의 단독으로 이탈리아를 지배했으나 이제는
이제 그는 이탈리아 야신가들이나 그에게 불만을 품는 불평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배자를 그리들이는 스페인을 그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 오른쪽 독자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시도하지 말아라 한다. 독자적으로 나폴리를 공격 가능했으면 뭐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면 왕국은 분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탈리아 스페인한테 스페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분란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롬바르디아를 베네치아와 분할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베네치아하고 합의가 돼서 이제 이게 프랑스가 왔는데 이탈리아에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런 점에서는 괜찮지만 나폴리 왕국을 분할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독자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루이 12세가 범한 6가지 실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29쪽에서 나왔죠. 중간쯤에 제노바는 항복했고 피렌체는 그의 동맹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만토바 공작, 페라라 공작, 벤테볼리아 공작 쭉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약속국가들 스페인했다는 거죠. 이게 좀 실수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강력했던 군주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알렉산드르 그 교황의 세력을 너무 강화시켜줬다는 거죠. 그 다음 매우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였다. 스페인을 끌어들였습니다. 나폴리 그 왕국을 분할하기 위해서 직접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그 루이 12세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직접 통치하든지 식민지를 건설하든지 했는데 식민지도 건설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인들을 객파했다는 게 실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세력이 강화되고 스페인 왕을 이탈리아에 끌어들인 상태에서는 이것은 실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베네치아인들을 둘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세력이 강화되지 않고 스페인 왕이 스페인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뭐 베네치아를 객파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상태에서 베네치아를 객파한 것은 실수다. 그래서 베네치아인이 강대해서 다른 세력이 롬바르디에 개입을 방지할 수 있었는 게 좋았는데 오히려 베네치아인들 교회 세력이 강화되고 스페인 왕을 끌어들인 상태에서 베네치아인들을 객파한 것은 실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3쪽에 한 10번째 줄점에 가로 안에 보면은 사실은 그 만약 다른 사람이 왕이 교황감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뭐냐면 이 왕의 결혼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이게 그 교황이 결혼을 취소를 허용하고 사실 합의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이게 근데 이걸 로마나 지방에서 교황권을 밀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황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그 결혼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서로가 합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러지만 아까 바로 나옵니다. 저는 나중에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18장의 제목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군주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네. 강자의 논리 아닙니까? 앞에서부터 뭐 힘세 못하. 군주론을 읽고 나니까 다른 아랫대 시간에 할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인 토론, 그러니까 뭐 윤리적 어떤 진행에 어긋나는 실제 상황이 이렇게 많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런 게 많은 거죠. 너무 윤리적으로 네. 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마키아벨리가 의뢰했던 그 사람은 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바보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에 보면은 좀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당하잖아요. 당하고 근데 난 그렇게 뒤에 일상생활은 되잖아요. 정치판하고 유사한 경우가 정치에 많다는 얘기죠. 수습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에 강자의 논리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 탁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정의는 힘 있는 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힘 없는 자가 말해봤자 어필이 안 돼요. 그럼 역사가 지금 역사가 혼자는 뭐 예. 그 승자들의 기록이니까. 그때 이야기나 똑같은 거 같거든.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루앙의 추기경과에 대합니다. 제사르 보르자를 전선 통칭했다. 이제 발렌티노 공작, 그 사람 제사르 보르자입니다. 보르자인데 수행해가지고 이제 루앙의 추경을 만났는데 추경은 이탈리아인들은 전쟁을 이해 못한다 그러고 마키아벨리는 프랑스인은 국가 통치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스페인 왕의 권력은 프랑스 왕에 의해서 초래됐다. 결국은 프랑스가 이탈리아에서 몰락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강력한 도움을 준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타인이 강력해지도록 도움을 준 자는 자멸을 자초한다. 그게 토사구평 아닙니까? 딱 캐고 나오면은. 네. 근데 요 방금 3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루앙 추기경이 그 이탈리아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기 글 쓴 사람은 프랑스의 국가 통치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런 실제적인 예가 좀 딱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얘기 그냥 뭐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너무 교황권을 키웠다. 뭐 그런 얘기. 국가 통치 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국가 통치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시원찮다라는 걸 지금 이제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안목이 부지하니까 내가 아, 도와주겠다.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은 군주로. 약속을 지킬 필요 없었는데 왜 지킨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 이미 섣불다. 그죠?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제 뭐 이렇게 5가지 잘못 지적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다 못하고 있는 통치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했던 다리우스 왕국에서는 대왕이 죽은 후 왜 백성들이 그의 후계자들의 발달을 일으키지 않은가. 이게 보면 군주국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명의 군주가 거의 가신과 더불어서 가신은 언덕과 신임에 의해서 가신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배하는 경우 투르크의 술탄, 산자크나 행정지역을 나눠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정복하기는 어렵지만 정복하면 유지하기는 쉽겠죠. 군주가 제후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나라. 제후는 세습적인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습적으로.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죠. 이 경우는 정복하기는 쉽지만 왜냐하면 약간 끈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위에 거는 한 놈만 딱 잡아가지고 족치면 되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르크는 정복하기 어려우나 유지하기는 쉽다는 것은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왕국의 신하들이 예국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왕한테만 로얄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언덕과 신임을 받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외세의 침입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경우는 뭐 이런 나라를 점령할 때는 자신의 군대를 신뢰해야지 적의 분열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군주의 가문을 제거하면은 된다는 거죠. 누구도 뭐 군주의 통치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인민의 신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족 도움 기대할 수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정복하기 쉬우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불만을 품은 세력과 정권을 전복하는 무리는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들이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쉽다는 거죠. 도움 무리들과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반란의 주무자가 되려고 하는 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군주 하나만 가문 하나만 단절시킴으로써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사에 나오는 비근한 사례, 다리우스 왕국이죠.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투르크와 닮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는 로마에 대한 반란이 빈발했는데 많은 군주국들이 있었죠.
프랑스, 그리스,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가 로마에 대한 반란이 빈발했고, 그다음에 많은 군주국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이 세습되고 있는 그런 군주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완전 1인 통치에 의한 그런 관리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군주국에 대한 지격이 지속되는 한 로마인들은 이 영토들의 확보를 결코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의 지배가 오래 지속되어 그 기억이 퇴색되었을 때, 이전 군주국에 대한 기억이 퇴색되었을 때죠. 이들 지역에 대한 로마인들의 지배는 확고해졌다. 그 다음에 상이한 나라들과 상이한 문제들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위의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유지했던 사실과, 사실은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이 아시아 국가들은 지배를 용이했는데 저것과 분열해서 분열된 겁니다. 아시아 알렉산드로 대왕의 부하들이 분열된 거죠. 다른 한편 피로스나 기타 여러 지배자들이 정복지를 매우 어렵게 통치했다는 사실에 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피로스는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 쪽 서북부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로마의 여기 보면 주에 보면 이 피로스 왕국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쪽에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야심을 갖고 이탈리아로 파병을 하게 되죠. 됐는데 여기도 시칠리아에서도 카르타고에는 승리를 거뒀다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로스의 승리하면 쓸데없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피로스의 승리가 여기서 보면 피로스나 기타 여러 지배자들이 정복지를 매우 어렵게 통치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정복자 역량이 아니고 정복된 지역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복된 그 지역이 1인 군주와의 통치된 지역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죠. 이 얘기가 나중에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정복자 역량이 아니고 정복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 특성이 1인 통치 지역이냐 아니면 세습 군주들이 같이 통치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